자, 2023년 1회 전기기사 실기 10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진산용 콘덴서를 제어함으로써 항상 높은 역류를 유지하면서 전기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 콘덴서를 공급하기 위해 제어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역률 개선을 위해서, 역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우리가 설치하게 됐죠. 그것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자동 조작 방식, 제어 요소 써봐라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콘덴서를 공급하기 위한 제어 방식 네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사항이죠. 전압, 전류, 역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에 의한 제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콘덴서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뭐 이걸로도 우리가 역률을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이런 관계로부터 역률을 계산하기도 했고요. 또 전압, 우리 저항에서의 전압 있었죠. 저항에서의 전압, 또 리액턴스에서의 전압, 그 다음에 전체 전압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세타 이렇게 구했었고, 원칙적으로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우리가 위상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의 세타를 이용한 코사인 세타가 역률 그랬었죠.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에 의해서 얘를 제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률 자체에 의한 제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무효 전력에 의한 제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요 단어들, 요 네 가지 요소들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11번 다음 논리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오. 자, 논리식을 한번 보니까 출력 X죠. 그리고 입력 ABC를 이용해서 A와 OO가 되는 거죠. 더하기 표시는 OO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부정을 AND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 둘을 AND를 시킨 것을 A와, 즉 이것과 이제 OO를 해주면 되죠. 우리가 OO에 쓰는 로직 퀘러는 바로 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거 5죠, 5. 그리고 플러스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죠. and. 그리고 얘는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부정을 and를 시켜야 되니까 B와 C의 부정은 이렇게 세모의 동그라미 하게 되고요. and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것과 다시 여기 A 값을 5를 시켜주니까 여기 5 게이트를 그려준 뒤에 A 그리고요. 또 여기서 나온 그 결과 값을 5의 입력으로 넣고 최종적인 결과 X를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답입니다. 자, 물음 가항에서 로직 시퀀스도로 표현된 것을 to 입력을 두 개로 하는 NAND 게이트를 최소로 사용해서 이것과 동일한 출력이 나오도록 변환해라. 즉 여기에서는 NAND 게이트를 쓰란 얘기죠. 자, 지금 1번에서는 지금 OO와 AND를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2번은 NAND라고 하는 이 게이트만을 사용해서 변환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여기 출력 X에 대해서 A와 B의 C의 부정의 AND의 OO 이것을 이제 NAND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NAN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정과 AND니까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정의 꼴과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꼴로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A라고 하는 논리가 있을 때 이곳에 부정을 하고 다시 부정을 하면 원래 A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즉 A에다가 이 A라고 하는 것에다가 두 개의 부정을 씌워버리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보고요. 여기에 즉 부정에 부정을 씌워도 우리가 같다, 논리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과 이것은 지금 동일한 값에다가 부정에 부정, 즉 두 개의 발을 씌웠기 때문에 같은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A에다가 만약에 B를
5어를 한 뒤에 이거 부정을 하게 되면 드므로간에 의해서 각각의 부정으로 얘가 들어가되 5어는 뭘로 바뀝니까? AND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와 B의 AND의 부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부정이 되고 거기에 얘가 5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잘 보시면 요 맨 바깥에 있는 부정은 제외하고요. 여기 이 안쪽에 있는 요 부정만을 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이 방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A의 부정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A의 부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역시 얘가 부정이 됩니다. 즉 B의 C 바에 이제 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5어는 AND 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A 바에 여기 BC 바에 여기 부정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적용하지 않았던 맨 바깥쪽에 있는 부정이 이렇게 얘는 그대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NAND 게이트로 바꾼다는 것은 부정과 여기 no를 의미하는 부정과 AND 곱의 형태로만 바꿔야 된다 그 얘기죠. 부정과 곱의 형태로 여기 합의 형태가 아니라 곱의 형태로 얘를 바꿔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바꿔준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NAND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AND잖아요. 여기 AND니까 NAND는 이거의 부정이니까 여기에 부정 동그라미를 하나 씌운 거. 이게 바로 NAND 게이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어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거에 그러면 부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A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두 개로 원래 투입력이니까요. 두 개로 들어가서 이렇게 NAND 게이트를 쓰게 되면 A가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서는 N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값이 A의 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두 개로 한꺼번에 여기 투입력으로 집어넣어서 NAND 게이트를 써주게 되면 여기에 나온 결과값이 A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부정을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은 B와 C의 부정을 여기 NAND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C의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C의 부정 이렇게 만든 거죠. C의 부정 여기에 나온 결과값이 C의 부정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B와 NAND를 시키는 겁니다. 즉 AND의 바 그러니까 AND의 부정이 되고요. 즉 B를 집어넣고 여기 C 바를 여기가 B가 되는 거고요. C 바에 여기가 NA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치면 여기 표현한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요것과 이제 이 결과를 역시 NAND를 시키는 거니까 A 바와 요 부분 그렇죠? 여기 나온 결과값이 즉 B와 C 바의 얘가 NAND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다시 한번 NAND를 시키는 거니까 여기 NAND 게이트를 써서 입력 두 개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NAND 게이트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역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로직 시퀀스도로 표현된 것을 투입력에 이번엔 NOR 게이트를 역시 최소로 사용해서 동일한 출력이 나오도록 회로를 변환하라 그 얘기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는 NAND를 살펴봤고요. 자, NOR라고 하는 건 역시 뭘까요? NOR. 5어의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그려보면 5어가 요거였잖아요. 요거. 5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거에 동그라미 붙여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NOR 게이트가 됩니다. 자, 다시 NAND 게이트는 뭐였죠? NAND 게이트는 요거였죠. AND에다가 부정 NOR를 붙인 요게 NAND 게이트고요. 이것이 바로 NOR 게이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NOR는 5어와 그 부정으로 나타내 주니까 5어는 뭡니까? 플러스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요. 그거에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는 꼴이 만들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앞에서 2번에서 NAND는 뭡니까? 곱의 형태로 표현했다면 그걸 다 5어 플러스 5어 형태로 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식을 역시 부정에 부정을 씌워주면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뭘 하냐면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뒤에 부분은 일단 여기 잠깐 놔두고 요 부분이 지금 곱의 형태니까
이걸 O로 바꾸기 위해서, 즉 B의 C바를 여기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O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만 다시 부정을 2번 씌워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일한 결과로 거기에 부정을 여기 2번 이렇게 지금 씌워준 거죠. 그렇더라도 이 전체식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뒤에 우린 이 부분을 이제 5호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즉 여기에서는 이 부분 봅시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바꾸는 거죠. 즉 여기 맨 위에 있는 걸 빼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B의 C바에 여기 하나 붙은 것까지, B의 C바에 여기 하나 붙은 것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드므로간에 의해서 얘가 각각 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부정에 부정이 되면서 여기 곱의 형태는 이제 합의 형태로 바뀌죠. 그러면서도 여기 C의 부정의 부정은 다시 뭐가 됩니까? 얘는 다시 이것을 C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제외한, 즉 요 부분, 그렇죠? 요거죠.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간단히 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는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은 그대로 적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진하게 표현한 요 부분 포함한 그 밑에 부분 전체를 B바의 C의 합의 형태로, B바의 C의 합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 역시 다 여기를 오면서 이 부정의 형태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죠. 자, 지워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는데, 일단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앞에서도 낸드 게이트에서의 어떤 A라고 하는 것의 값을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같이 입력으로 만들어서 낸드 게이트를 나오게 되면 그거에 부정이 되었듯이 이 노어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A를 이렇게 2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어 형태의 식이 되는 거죠. 요거를 거쳐 나오게 되면 이거 역시 A의 부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B의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B에다가 여기 노어 게이트에다가 2개로 입력 집어넣어서 나온 이 결과가 B의 부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C를 5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표현한 것이 바로 노어가 되는 거니까 C를 집어넣어서 5어의 부정한 이 결과값이, 여기가 C니까 여기를 통해서 나온 값이 바로 B의 바, 그 다음에 C의 5한 것에 이제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까지 지금 됐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A와 5를 한 뒤에 부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값과 A를 가져다가 5를 한 뒤에 부정해주게 되고요. 여기까지 표현한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전체를 다시 한번 부정을 해주니까 이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부정해준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요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어를 그려놓고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2개로 나누어서 입력으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결과값, 출력값 x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답이 되는 거죠. 12번,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에서 간선을 설계하고자 한다. 간선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쓰시오. 우리 간선은 우리 분전함에서 부하 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분기선 이렇게 얘기하죠. 분기선. 그럴 때 여기에 들어오는 이 분전함 전에 들어오는 이 부분을 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간선의 굵기 고려해야 되겠죠. 물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굵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썼는데 여기까지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선의 굵기, 그 다음에 간선의 개통이 어떤 것이냐, 공급전압이 뭐냐, 그 다음에 용도가 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간선을 어디에서부터 분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굵기, 간선의 개통, 간선 경로, 배선 방식, 그 다음에 설계 조건, 이런 요것들을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아래 회로도의 AB 사이의 저항을 연결하려고 한다. 여기 보시면 지금 220V 교류 전원을 이런 형태로 지금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를 따서 A, 여기서 하나를 따서 B라고 하는 단자를 만들었고요. 즉 여기 사이에다가 지금 저항을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물음에 답해봐라. 자, 1번. 최대 전력이 발생할 때 그때 AB 사이의 저항을 크기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이걸 좀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변환을 한번 해보면, 즉 주어진 이 회로도를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변환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태분한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은 개방을 시킵니까? 단락을 합니까? 우리가 전화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죠. 전화번은 단락을 시킵니다. 우리가 등가 회로를 계산할 때 이 전화번은 단락을 시키고요. 전류원은 개방을 시킵니다. 전류원은 보통 뭐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전류원은 개방. 자, 이렇게 교류, 이건 전압원입니다.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등가 회로를 할 때 여기를 단락을 시켜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A와 B의 입장에서, 즉 A와 B의 입장에서 얘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0ohm과 45ohm이 A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A 입장에서 보면 일단 여기가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으니까 10과 45ohm이 지금 A 입장에서 보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형태. 자, 여기도 이어져 있고 그 반대쪽도 사실 이어져 있습니다. 그걸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면 15ohm이 이쪽에서도 이어져 있고 그 반대쪽에서도 얘가 단락이니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ohm과 45ohm이 이쪽에서도 이어져 있고 이쪽에서도 이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65ohm과 25ohm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도 서로 손을 맞잡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사실은 얘 계통을 통해서 그쵸? 서로 맞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5ohm과 25ohm을 이렇게 그린 뒤에 이쪽에서도 서로 손을 잡고 있고 이쪽에서도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지느냐?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10과 60 사이에서 하나의 점이 있고요. 40과 20 사이에서 하나의 점이 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0과 60, 여기 10과 60 사이에서의 하나의 점을 따와서 서로 연결을 시켜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쪽 40과 20에서 하나를 따와서 40과 20이 역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40과 20이. 40과 20. 그래서 40과 20도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한 것이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단락으로 그려놓고 즉 A, B를 양 끝단으로 이렇게 배치한 이런 상황으로 얘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걸 포인트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양단의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 둘이 병렬로 돼 있고 얘도 병렬로 돼 있는 것이 직렬로 돼 있네. 그러면 이 AB 사이의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구해보면 자, 얘는 병렬이니까 40과 10을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기억하시죠? 여기도 병렬이니까 둘을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리고 이 둘이 다시 직렬이니까 이제 둘을 더해주면 이것이 바로 얘 등가저항을 구할 때 얘를 단락시켜 놓은 상황에서 A, B 얘 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23ohm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태분한 등가저항이라는 것은 전압원과 그쵸? 하나의
여기 직렬 저항으로 표현한 거죠. 어떻든 여기가 지금 23오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분한 등가 저항으로. 즉 이렇게 해서 구해낸 요 저항이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회로를 우리가 태분한 회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잘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어떤 부하를 다를 때, 여기 어떤 부하를 이렇게 연결할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하게 되느냐, 즉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서로 같은 저항일 때 바로 최대 전력을 전달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분한 등가 저항을 이 방식으로 해서 구했다면 여기에 이것과 동일한 값을 가진 부하 저항을 연결해 주는 것이 최대 저항을 우리가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전력 시에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즉 태분한 저항과 여기 AB 사이, 여기 A 단자와 B 단자의 여기 사이 연결하는 저항을 RAB라고 한다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은 23오음을 연결했을 때, 즉 여기에 23오음을 연결했을 때 최대 저항이 최대 전력이 전달될 조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답은 23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가 23오음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그러면 10분간 전압을 가했을 때 AB 사이의 저항의 일한 양, 일량 되는 거죠. 즉 단위는 줄이입니다. 그래서 킬로줄 값으로 구하고 효율도 한번 고려해 봐라 그랬네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자, 이제 우리가 방금 태분한 등가 저항 구해본 대로 여기가 지금 23오음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A, B 두 단자가 있을 때, 즉 이 회로를 지금 태분한 등가 회로를 이렇게 바꿔준 거고요. 여기에 23오음을 이렇게 연결할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할 조건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태분한 등가 전압은 이때 원래 전압 220V와는 다릅니다.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AB에 공급되는 전압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니까 이 AB 사이에서의 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전압을 여기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전위를 구하고요. 여기에서의 전위를 구해서 그 전위차를 계산하면 이 양단의 전압이 얻어지니까 잘 봅시다.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압은 220V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15ohm과 45ohm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양단의 전압은 220V인데 그렇죠? 여기 15ohm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질 것이고 또 45ohm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져서 전체 220V가 걸리게 되니까 즉 여기에서의 우리가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자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몇 볼트가 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요것은 220V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220V가 있고요. 여기가 15ohm과 45ohm이 있는 즉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220V를 그렇죠? 비례 배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5ohm과 여기 45ohm이니까 220V를 둘이 더한 것분에 내 거 이 부분에 비례 배분을 해주니까 즉 40한 이 값이 바로 여기에서의 전압이 되는 거죠. 전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압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부분 역시 220V가 걸려 있고 지금 그림으로 다시 그리자면 자 여기 220V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5ohm과 여기가 25ohm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양단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220을 비례 배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220을 둘이 더한 것분에 내 거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20. 그렇죠? 요 부분이 바로 여기 B에서의 전압, 즉 VB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계산된 값이 여기 A에서의 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양단의 전압은 그 전위차를 의미하니까 빼야 되는 거죠. 이 두 값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A의 전압과 B의 전압을 빼준 값 이것을 구해보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21V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121V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이 태분한 등가회로에서 그때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여기를 121V를 여기에 이만큼을 써야 된다는 거죠. 220V를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보면 여기 121V가 양단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태분한 등가 저항 구했고, 여기에 이제 23ohm을 걸 때가 우리 최대의 전력 전달하는 조건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전체 전류를 한번, 여기 전체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121V를 이 둘의 저항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니까 121V 23, 23이 직렬이니까 이렇게 표현됐죠. 계산해 보면 2.63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2.63이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우리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력에다가, 그렇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이 주어져 있다면 효율까지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은 I제곱 R이죠. 여기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RAB로 표현했으니까 식으로 쓰자면 I제곱 RAB,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효율 이렇게 됐죠. 그래서 2.63의 제곱, 그 다음에 이때의 저항 23ohm을 지금 적어준 거죠. 그리고 시간은 지금 앞에 문제에서 10분간 전압을 가했다고 했죠. 10분간 전압을 가한 개념이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 10분간 전압을 가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초를 의미하게 되니까 60초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효율 0.9 계산하고 킬로 단위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준 거죠. 그러면 85.91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14번 아래와 같이 단상 3선식 전로에 전열기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각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금 단상 3선식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상 3선식. 그래서 여기에 둘 사이에 100V, 100V 그리고 이 둘 사이는 200V 걸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A와 B를 이용해서 즉 100V로 60W짜리 전열기, 그 다음에 B와 C를 이용해서 400W, 그 다음에 A와 C를 이용해서 1000W. 그러니까 얘는 200V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이 둘은 각각 여기도 100V, 100V, 여기도 100V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각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봐라 그랬네요. 자,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 A에 흐르는 전류, B에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구하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B, C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단상 3선식이니까 여기 가운데에서 지금 꺼낸 것을 B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부하, 지금 A와 B 사이죠. A와 B 사이에 여기가 600W짜리를 지금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400W,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서 여기가 1000W짜리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600W는 이 A와 B 요 둘 사이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B와 C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A와 C 사이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류의 방향을 하나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A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흘러서 가는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 이 부하에도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즉 나가는 방향을 플러스, 만약에 들어온다면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기준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AB 사이에 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600W는 A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00W를 이 양단의 전압이 지금 100V죠. 100V니까 600W를 100V로 나눠준 것이 6A, 즉 A와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6A라는 걸 알았고요. 그럼 B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400을 역시 이 양단의 전압이 100V니까 400을
100V로 나눠준 값이 4A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 A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봐라. 그러면 1000W를 뭘로 나눠야 됩니까? 여기에서는 200V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A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1000W를 200V로 나눠주니까 5A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A와 B를 통해서 흐르는 거고, 얘는 B와 C를 통해서 흐르는 거고, 얘는 A와 C를 통해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각 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A선에 흐르는 전류를, 즉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IA,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한다면, 즉 이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기 A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지금 요 전류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로 표현한 요 전류가 관여하게 되고, 또 뭡니까? 지금 이 전류도 지금 여기를 통해서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IA는 A와 B를 통해서 흐르는 여기 검은색 화살표를 보십시오. 이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가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AB에 흐르는 전류와 AC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IA는 A와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와 A와 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즉 이 방향과 이 방향의 합이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한번 볼까요? 계산은 조금 이따 하더라도. 자,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전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B와 C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나가는 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B와 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가 되고요. A와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IB를 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AB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만 이 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 IB가 얻어지는 거죠. 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된 IBC는 4고요. IAB는 6이니까 뭐 4-6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또 해볼까요? IAB와 IC를 더한 거니까 IAB가 6이고 IAC는 5니까 역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1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지금 우리가 이 방향으로 IC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B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BC는 즉 마이너스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C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됐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는 BC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도 마이너스, AC를 통해서 흘러오는 전류도 이 방향과 반대로 얘가 들어오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BC가 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 AC가 5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9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만 두지 마시고 꼭 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제3고조파를 감소시키기 위한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지 계산해 쓰시오. 단 실제 적용에는 2%를 가산해서 적용하라. 자, 우리 이거 5고조파 개선을 위한 리액터 용량은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5고조파 리액터 용량은 우리가 5고조파는 이 오메가 속에 2파이F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죠. 즉 주파수가 5배 됨을 뜻하니까 여기도 5가 이렇게 곱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리액터 용량은 이 5오메가가 아니죠. 5고조파면 5오메가 L 이 리액턴스 값과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도 그러면 리액턴스를 오메가 C분의 1인데 5고조파니까 5오메가 C분의 1이 같게 되면서 공진에 의해서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즉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가 밑으로 이제 나누기로 가니까 25분의 1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얘는 비율로는 그러면 0.04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직렬 리액터 5고조파를 제거할 때의 직렬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 용량의 이론적으로는 4%지만 주파수 변동이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5에서 6%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3고조파를 물었네요. 그럼 여기서 3고를 그대로 5만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5만 3으로 바꿔주면 되죠. 3오메가 L, 3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3을 밑으로 내려보내면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고요. 즉 이 값을 계산하면 0.1111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퍼센트로는 11.11%가 됐죠. 그런데 2%를 가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야 11.11%지만 이론적으로 2%를 가산하게 되면 최종 답은 13.11%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더 잘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방식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13.11%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6번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X친 이 부분이죠. 그 점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단 그림에 표시된 수치는 모두 기준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시하여 모선 1 여기네요. 모선 1의 좌측 및 모선 2의 우측 이 부분 임피던스는 각각 40%와 4%로서 모선 전원 측 등가 임피던스를 표시한다. 자, 이런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고 각 여기도 1번과 2번 사이에서 11%, 여기는 1번과 3번, 3번과 2번 사이에서의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지금 적어두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16번 문제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는 혹시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이거 좀 어려우니까 다른 쉬운 거부터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었다 했을 때 이걸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16번은 사실은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하실 수 있는 분들 위해서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풀이 과정들을 한번 이해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1번, 2번 사이에서 각각 퍼센트 임피던스들을 다 지금 계산해 두었고요. 여기에서 지금 삼상 단락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1번과 3번 사이의 고장 전력, 뭐 2번과 3번의 고장 전력, 또 1번과 2번 사이의 고장 전력, 즉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의 고장 전력을 구하라 그 얘기네요. 그 다음에 또 1번과 3번 사이의 고장 전류, 또 2번과 3번의 고장 전류, 1번과 2번의 고장 전류, 또 여기에서의 고장 전류, 고장 전류, 고장 전류를 구하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하나씩 살펴가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이 Y결선과 델타 결선 사이에 이 변환하는 관계, 뭐 임피던스도 마찬가지고요. 저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한번 변환하는 거 우리 회로이론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 외울 때에는 여기 이 델타 결선에다가 이렇게 Y결선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 이 그림을 통해서 외우는 것이 좀 편리하다고 그랬죠. 즉 이 부분을 RA라고 하고 여기처럼 여기도 여기를 여기를 RB라고 하고 여기 B니까 여기를 RC라고 하면 자,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꾼다 그럴 때 RA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이 세 개를 쭉 둘러서 이렇게 더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더한 것을 분모에 적고 그다음에 얘를 구할 때는 이 양 옆에 있는 둘을 곱해서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나머지 B나 C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이 Y 델타 변환하는 임피던스나 저항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지금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꿀 때 이 공식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이걸 좀 간략히 해보면 40에 11%, 7.8, 3.2 역시 4% 있고 여기가 지금 단락 고장이 생겼는데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얘가 델타 결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y결선으로 바꿔주는 것이 좀 계산이 더 편리하니까 이거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하되, 지금 여기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로 이 값들을 표현했다면 계산을 조금 더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율을 그냥 쓰자는 거죠. 그걸 우리가 PU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per unit PU법, 즉 이 퍼센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비율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는 0.4, 11%는 0.11, 4는 0.04, 3.2는 0.032, 7.8%는 0.078 이렇게 PU법으로 표현된 임피던스를 사용해서 이제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Y결선으로 한번 바꿔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건데요. 자, 이거 역시 이 점들에서 이렇게 Y결선을 이렇게 그려보자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서 Y결선으로 이렇게 바꿀 때 먼저 얘를 구하라 그러면 요 셋을 다 더한 뒤에 이 양 옆에 있는 것을 곱한 값을 분자에 적기로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Y결선으로 각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Y결선으로 바꿀 때 얘를 구하려면 0.032, 0.11, 0.078을 다 더한 뒤에 이 양옆에 있는 걸 곱해서 분자에 적어주자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Y결선으로 바꾼 이 Z1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0.016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Z2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다 더한 값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양옆에 있는 값 0.11, 0.078을 곱해서 분자에 써서 계산한 값이 0.039,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역시 이 값은 이걸 다 더한 뒤에, 그렇죠? Z3 다 더한 뒤에 요거 양 옆에 있는 얘네 둘을 곱해서 분자에 적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0.01135 이렇게 해서 Y결선으로 일단 이렇게 얘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 뒤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까 문제에서 여기도 154, 이쪽도 154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단락고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압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이은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가 154, 154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을 같은 전위로 보고 이어주는 겁니다. 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그렇죠? 여기에서 0.4와 0.016 적고요. 그 다음에 이쪽 0.04와 이쪽 0.039, 0. 여기가 0.04가 되는 거죠. 0. 여기도 0.04가 됩니다. 0.04. 그리고 0.01135를 이렇게 적어준 거죠. 자, 그런 뒤에 이제 전체 임피던스를 한번 이제 구해봅니다. 전체 임피던스는 일단 얘하고 이 전체의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 지금 직렬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거 그것을 각각 더한 것분에 또 이것과 이것을 더한 것을 곱한 것, 즉 병렬, 우리 임피던스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계산해서 이 전체 임피던스를 지금 이렇게 구하게 된 거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역시 이 임피던스는 이 비율, PU법으로는 이 계산값이 0.07774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락이 발생했을 때 흐르는 고장 전류 역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고장 전류, 즉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쓸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 요거였죠. 근데 이렇게 PU법, 비율을 쓸 때에는 여기 100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여기를 PU법으로 쓸 때에는 그냥 요 PU법의 Z값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사실상 같은 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PU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즉 이 부분 0.07774분의 1 곱하기 지금 비율이니까 정상 상태의, 즉 전격 전류를 지금 1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를 1로 보는 겁니다. 비율. 그렇게 해서 12.8634라고 하는 역시 고장 전류의 PU 값을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자, 앞에 그림에서 보면 지금 0.4 이 뒷부분이 보시면
0.4 이 뒷부분 여기가 0.4와 0.016 사이 이 부분이 1번이니까 여기가 V1 또 요 얘와 얘 사이가 지금 V2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를 전압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V1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V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 부분의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0.0135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의 임피던스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임피던스의 PU법에 의한 임피던스 값에다가 그때의 전류, 고장 전류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적어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전압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값을 계산해서 이 임피던스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병렬 형태로 나눠서 흐르기 때문에 자 이때의 전류인 12.8634에다가 자 병렬일 때에는 임피던스는 반비례하게 됐죠. 그러니까 얘네 둘에 요것 더하기 요것 더하기 요것분의 이쪽에 흐르는 전류값은 분자에 얘가 오게 됩니다. 반비례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 0.04에 0.039를 더한 이 값을 곱해서 전류값을 해주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얘는 전류를 의미하게 되죠.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한 겁니다. 즉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남의 거 반비례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남의 거의 값이 분자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전체 전류 피우법에 의한 전류 값을 곱해주면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된 거고 거기에 이 부분에서의 전압은 그 전류 값의 0.016을 곱해주면 즉 이 부분에서의 전압이 이렇게 피우법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V2에서의 전압 역시 일단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는 이 부분의 임피던스인 0.01135에다가 여기에서의 전류 12.8634 곱해주면 여기에서의 전압 얻어지고요. 동일한 방법이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체 전류인 12.8634에다가 둘이 더한 것분의 병렬이니까 남의 거 그래야 전류는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니까 얘가 분자에 와야죠. 그렇죠?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남의 거 그래서 더한 것분의 남의 거 비율 곱하기 전체 전류값인 얘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전류에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임피던스인 0.039를 곱해준 값을 계산하니까 V2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V1과 V2의 각각의 모선별 전압을 얻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구한 값을 이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자는 거죠. 원래 지금 델타 결선에서 지금 이 부분의 전압을 방금 구한 V1의 PU값, V2의 PU값을 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삼상 단락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값은 0으로 보는 겁니다. PU법에서는 여기에서의 전압은 이제 둘이 붙어버렸으니까 0으로 우리가 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때 이 둘 사이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전위차, 즉 둘 사이의 전압을 여기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전위차를 의미하니까 V1-V2를 여기 임피던스인 0.11로 나눠준 거죠. 얘네 둘이 뺀 값을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그때의 전류값이 얻어지게 되고요. 피우법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1번과 3번 사이, 요 둘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역시 얘와 얘 사이의 전위차는 뭡니까? 요거에서 0을 빼니까 그렇죠? 요 값이 되고 임피던스인 0.032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에서의 전류값을 PU 값으로 비율로 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2번과 3번 사이에 역시 고장 전류는 얘와 얘 사이의 전위차니까 요거에서 0을 빼야 되겠죠. 그것분에 여기 임피던스인 0.078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장 전류를 PU 값으로 구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격 전류의 이 PU로 계산된 방금 이 고장 났을 때의 이 비율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사이의 고장 전력을 구하라. 그 얘기는 여기 1번과 3번 사이에 이 고장 전류의 비율에 해당되는 PU법에 해당되는 5.5906을 여기를 모두 100메가볼트암페어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랬죠. 100메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비율에다가 전격 용량 100메가를 곱해주게 되면 전체 고장 전력인 559.06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2번과 3번에서 이루어지는 고장 전력은 역시 100메가를 기준으로 한 2번과 3번에서의 이 전류값 이 비율을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727.6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역시 그때 고장 전력은 이때 1번과 2번 사이에 이 PU법에 의한 3.5336을 100메가 기준이니까 100메가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고장 전력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적인 1번과 3번 사이에서의 이 전류 값은 여기서 구한 PU법에 의한 값에다가 실제의 전격 전류 100메가니까요.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 거기에 루트 3 V가 되는 거죠. 3상이니까 I는 원래 전격 전류는 I는 P에 얘가 루트 3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4도 킬로고요. 여기도 메가지만 킬로 단위로 맞추려면 10의 세제곱 해주면 되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전격 전류 계산한 값 그래서 고장 전류 값 얻어지고 2번과 3번에서의 역시 고장 전류도 전격 전류 동일한 방식이죠. 거기에 2번과 3번 사이의 PU 값인 7.2769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 역시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PU법에 의한 3.5336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요. 이 비율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격 전류에다가 얘를 곱한 값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 전체 고장 전력 3개와 고장 전류 값들을 이 PU법에 의해서 구한 값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처음 나온 문제고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차후에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7번 다음 조건과 같이 동작하도록 제호회로의 배선과 감시반 회로 배선 단자를 상호 연결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동작하도록 지금 주어진 이 부분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적절히 연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동작들을 눈으로 여기 글자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상황을 보고 먼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기 MC12를 ON을 하게 되면 전원이 인가가 되죠. 이런 데는 이제 전원이 인가가 되지 않으면서 아직 동작하지는 않고요. 여기 그쵸 쭉 연결이 돼서 여기 비접점이니까 여기까지도 지금 전원이 지금 들어온 상태죠. 여기까지도 지금 여기 그린 램프 1도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왜냐면 이쪽으로도 지금 전원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리고 EOCR은 동작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 그린 램프 2에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MC12를 ON 하게 되면 연결하게 되면 현재 그린 램프 1, 2 불이 들어오고 이것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을 연결할 때 이 부분이 지금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연결된 전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그린 램프 2가 일단 전원이 들어온 상태로 불이 점등이 된다는 얘기죠. 점등이 되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 그린 램프 2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지금 전원이 들어오지만 따라가 보면 그쵸 이쪽에서 지금 A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아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L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죠. L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일단 전원이 여기 A 접점이니까 여기까지는 들어오고 있고요. 아직 여기는 A 접점이
B 접점이니까 여긴 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아직 A 접점이니까 불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푸시 버튼 2에다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고 자 푸시 버튼 2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역시 전원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MC가 여자가 되는 거죠. MC가 여자가 되면서 여기 자기 유지 접점 여기 MC가 달라붙게 되고요. 또 손을 떼더라도 역시 자기 유지에 의해서 전원 공급이 돼서 이때 레드램프 1이 점등이 되고요. 또 따라가 보면 여기도 레드램프 2가 점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점등이 되죠. 그러면 여기 MC에 있는 각각 여기 A 접점과 B 접점, A 접점은 달라붙고 B 접점은 떨어지게 되죠. 그럼 달라붙으면서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역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여기는 이제 B 접점 얘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소등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전원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얘도 소등이 되는 거죠. 지금 푸시 버튼 2를 눌러서 여기 MC가 동작했기 때문에 여기 전동기도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아하, 이래서 지금 푸시 버튼 2는 이 전동기를 동작시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작할 때는 레드 램프가 들어오고 정지에서는 여기 그린 램프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역시 푸시 버튼 1 B 접점이죠. B 접점을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시 이쪽에는 전원이 다 소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는 레드램프도 불이 꺼지고 이번에는 따라가 보면 이쪽에서 역시 B접점이 달라붙게 되니까 그린램프가 들어오고요. 역시 그린램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하, 얘는 이제 정지 버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셀렉터 스위치를 여기 R 버튼으로 갖다 놓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동작을 하겠다는 뜻이죠. 푸시 버튼 3에다가 가져다 대고 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그쵸 이루어지면서 이쪽으로 이루어지면서 MC가 여자되고 역시 레드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린 램프는 여기 B 접점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소등이 돼 버리죠. 그리고 MC가 동작했기 때문에 역시 전동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손을 떼더라도 여기 MC의 자기 유지에 의해서 얘 그대로 계속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떨어지면서 그쵸? 이 부분이 소등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역시 푸시 버튼 이제 4를 누르게 되면 이때 전원 공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쪽 MC가 소자가 되고 레드램프 불이 역시 꺼지고요. 이번에는 그린 램프에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회로에서는 이쪽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양쪽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동작에 의해서 지금 정지와 운전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두 군데에서. 자, 그 상황에서라도 운전이 되고 있다가도 만약에 운전 중에라도 자, 여기에 뭐 문제가 생겼거나 과부하 또는 단락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고장이 났을 때 EOCR이 감지를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툭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전원이 일체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모두가 다 소자돼 버려서 이제 모두가 다 불도 꺼지고 MC도 동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런 동작 과정들이 지금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투입되면 GL1과 GL2가 점등이 돼서 이 전동기가 동작하지 않을 때 점등이 되는 거고요. L 스위치에 놓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이번에는 레드 램프 두 개가 점등이 되고 그린 램프는 소등이 되고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다시 정지하게 되고 그린 램프는 점등, 레드 램프는 소등이 된다는 얘기죠. 또 셀렉트 버튼을 R 위치에 놓고 역시 3를 누르게 되면 전자접촉이 동작하면서 그린 램프는 소등, 레드 램프는 점등이 되고요. 푸시 버튼 4를 누르면 역시 전동기가 정지하고 그린 램프 점등, 레드 램프 소등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과부하에 의해서 EOCR이 동작하게 되면 모든 램프는 소등되고 즉 리셋 초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속에서 그렇게 동작하도록 지금 이 부분을 연결해서 메워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이 그린 램프 1과 그린 램프 2가 일단 같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기 그린 램프 쪽에서 오는 하나의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역시 그린 램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두 개를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레드 램프도 이거랑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원 하나 들어오니까 이쪽은 레드램프 쪽, 여기 레드램프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야죠. 이쪽으로 가야 레드램프 1과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R로 가야 되고요. 푸시버튼 4가 R로 가야 되고, 여기 푸시버튼 3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여기 MC 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렇게 동작 과정에 의해서 적절히 동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동작 아까 했던 이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연결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애니메이션 이 동작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값을 넣으시오.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을족 풍압하중은 전선의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몇 밀리미터, 비중 얼마짜리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여 면적 372파스칼, 다도체의 구성하는 전선은 333, 그것 위에 갑종은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을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빙설의 두께와 비중을 묻는 거죠. 기억합시다. 두께는 6mm입니다. 우리 전선에 이렇게 붙을 때 이쪽으로 빙설이 붙게 되면 두께 6mm짜리고요. 비중은 0.9의 빙설이 붙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요 수치 기억해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1회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